자,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은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배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사용 수익회하고 차임 주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에요. 총론, 계약의 성립. 두 번째가 쌍무 계약의 효력. 쌍무 계약의 효력. 여기서 세 가지 배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두 번째가 위험 부담. 위험 부담. 세 번째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 민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자, 이게 계약법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10문제 나오고요. 총론 5, 강론 5. 매매 2문제, 임대차 3문제. 해제 하나에서 2문제. 나머지는 다 하나씩. 하나. 계약의 성립 겁니다. 계약의 성립. 페이지가 332페이지. 332. 청약과 승낙 들어갑니다.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해요. 자, 1월달에 한 거 복습합니다. 동그라미 2번. 청약은 갑이 을에게 청약하죠. 을,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돼요.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라. 잘 나와요. 계약법은 나온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봐가지고 익숙해지면 돼요. 계약법 그러면 점수 나와요. 3번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 을에게도 할 수 있지만 청약,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어요. 자판기 이거 한 5번 나왔어요. 나온 게 계속 나와요. 자, 오른쪽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3번 중간.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요. 도달주의. 자, 4번 상대방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약 의사표에 도달한 후 얘가 마음대로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법조문이 나와요. 도달 후 철회 안 돼요. 1번.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아직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전화해서 날려버릴 수 있어요. 도달 전이라면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전화해서 내일 편지 도착할 거야. 찢어버려. 그렇게. 보지 마. 번복 도달 전이라면 가능. 자, 넘겨요. 자, 승낙 갑니다. 승낙은 동그라미 2번.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에게만 승낙 가능해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파트 살게 그럼 뭔 소린지. 불특정 다수인 승낙은 없어. 청약하고 비교하시고 잘 나와요. 자, 오른쪽 밑으로 갑니다. 3번. 을,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라고 청약했는데 을이 그래요. 4억 어때? 4억이면 살게. 자,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해야 승낙이에요. 그런데 바꿔버렸죠. 4억. 승낙 아니에요. 이걸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해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사하게 나한테 팔 거야? 라는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대로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11번 나왔어. 11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11번 나온 건 좀 양심상 외워줘야지. 해마다 나온다는 얘기요. 11번 나왔다는 얘기는 2년에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경년제로. 자, 위로 갑니다. 연착된 승낙. 갑이 5월 31일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알려줘 했어요. 승낙 기간을 정하고 청약했어. 그러면 항상 승낙 의사 표시는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5월 30일 안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6월 2일 날 도착했네요. 편지가. 승낙이 연착됐다고 그래요. 자, 이 연착된 승낙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넘어버리면.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우리 자기 아파트 산다는 거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이를 새 청약으로 갑이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시 승낙해 주면 돼요. 즉 이건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의뢰 청약이. 그대로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엄청나게 나와요.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법조문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넘깁니다. 한 장 넘겨서 계약의 성립이 계약 종료에서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그러니까 성립 나오면 물론 어렵게 낼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틀려야지. 졸지연이 마음 먹고 어렵게 내면 틀려야 돼요. 아무리 계약 성립이 간단하지만 틀리라고 낸 애도 있어요. 사례 문제로 막 내버려. 그러면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때는 틀려줘야 돼요. 대신 다른데 어렵게 낸 해제를 쉽게 낸 거거든. 난이도 조정을 다 하니까. 자, 4번 아주 중요하죠.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예요. 격지자 간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는 거리상 개념이 아닌 시간상 개념. 즉 편지로 계약 왔다 갔다 하면 다 격지자가 되고 뭐 이런 건 시험도 안 나와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자,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봐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죠. 을 이달 말까지 내 아파트 살지 말지 답 좀 해줘. 자, 을이 살 생각이 있었어.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하니까 얘가 5월 10일 날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내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월 12일 날 갑 아파트 우편 수신함 1층에 도착하겠죠. 도달. 그러면 승낙 의사표시는 도착한 5월 12일 날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날은 5월 12일. 그러면 5월 12일 날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이 계약은 성립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이 땡겨버려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에 따라 이날 효력 발생해. 하지만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르게 봐요.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틀을 땡겨버려. 승낙 통지를 발송한 이 5월 10일 날 이 둘의 매매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언제 하느냐? 승낙 통지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승낙 통지를 편지로 발송한 날. 발송 이때 5월 10일 날 계약은 성립해요. 즉 승낙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하고 계약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요. 그죠? 이런 건 시험 안 나와. 그냥 계약 성립 시기를 소급시켜버려. 소급. 발송한 대로.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도달한 날이 아니라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도달이 아니야. 발송. 그래 발송에
동그라미 빵 하고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이틀을 땡겨버려. 소급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잘 나와. 자, 여기서만 발자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어느 군데도 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총칙 한 군데 빼놓고 계약법에서는 무조건 다른 데서는 도달 또는 받지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데. 자, 오른쪽 계약 성립의 마지막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이게 계약 성립 파트에서 마지막 목차예요. 계약 성립 파트의 마지막 목차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이 말이 뭘까? 자, 단어 자체에서 대충 풀어봐요. 계약 체결할 때 갑이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그럴 때 너 책임져라.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잘못을 했다면 너 책임져라.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과연 얘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법적 책임을 지나? 이제 보겠죠. 갑이 직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매 계약 썼습니다. 5월 1일 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건물이 얼마 전에 불타서 멸실해 버렸네요. 건물이 없네요.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죠. 소유권 넘겨줄 채무는 무슨 상태에 빠졌다? 불능이죠.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멸실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넘겨주고 싶어도 소유권은 넘겨줄 수가 없어. 불능이에요. 문제는 이 불능이 언제 발생했느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멸실됐죠. 따라서 이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일 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이 없는데도 계약을 했단 얘기죠. 자, 갑은 왜 그랬을까요? 왜 건물이 불타 없어졌는데 계약했을까? 경우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도 몰랐어. 건물이 모를 수 있어요. 지방의 건물은 얘가 살지 않아. 건물이 많아. 얘는 부산에도 한 채 있고 광주에도 한 채 있고 막 전국 각지에 있어. 그 중에 한 채가 이틀 전에 불난 걸 모를 수 있어요. 자, 몰랐으니까 팔았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알았을 수도 있겠죠. 건물이 이미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 수도 있어. 경우수는 두 개예요. 얘도 몰랐어. 자, 몰랐어. 그러면 법적 책임을 을에게 부담할까요? 부담하지 않을까요? 몰랐어. 불타 없었던 사실을. 그러면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한 건 잘못 없지. 선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법적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여기가 과실이 들어갔어. 잘못 있을 경우 책임지는 거예요. 즉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알면서도 팔았어. 책임져야겠죠? 또는 몰랐지만 잘못 있네.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과실이야. 이때만 책임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는 딱 3개만 하면 되는데 3개만 외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중 2개가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일단 동네 계약 성립 계약 총론의 첫 번째 목차인 성립의 마지막 꼬레비에 나온다. 마지막 목차다. 청약 승낙 다음에 나온다. 문제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어느 경우에 발생하느냐? 원시적 불능 때 발생한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 다른 데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무조건 다 X다. 무조건 다 X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물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너 팔아 제꼈어? 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상대방은 책임져. 이 나쁜 놈. 나는 서울, 건물은 부산. 이 건물을 살려고 우리 한 달 동안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돈을 꽤 썼어요. KTX비 되게 비싸잖아요. 부산까지. 가서 밥 먹어야지. 여관에서 자야지. 객지니까. 돈을 수백만 원 들였는데 뭐 건물이 없어진 걸 알면서도 팔았다고? 당연히 어른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 가만데 책임 물어야지. 야 임마, 그동안 내가 들은 교통비 내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일단 을도 경우수가 나눠져. 대부분은 얘는 모를 수 있죠. 불타 없던 사실. 그러니까 샀겠지. 알면서도 사면 또라이지. 건물이 불타 없어서 산 게 계약서 쓴 놈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알았어. 얘랑 같이 얘도 얼마 전에 이 건물이 불타 없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 썼어. 그러면 불능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없지.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세트 나옵니다.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 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도와줄, 법이 도와줄 가치. 그게 뭐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몰라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외워요. 우리 시험법에서 딱 4군데 나오니까 총칙에서 2군데 나오고 계약법에서 2군데 나와요.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원시적 불능에서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온다. 그래서 이 사례를 기억하셔. 이 그림을 통째로 기억해버리는 게 최고예요. 계약체결 전에 멸실, 원시적 불능. 자, 이때 상대방 책임을 물으려면 이놈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책임지고, 상대방은 이게 중요하죠.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외웁니다.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자, 당연히 대부분 모르겠죠. 자, 문제는 이제 마지막이야. 책임의 내용이야.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묻느냐.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총칙 대리. 테이프 돌려봐요.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있죠. 협의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자, 협의의 무권 대리 다음 목차가 표현 대리인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목차가 본인은 주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 이제 생각나죠? 들으면 생각나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 못해. 아직은 실력이 더 돼야 돼요. 마지막 목차가 최고철의 다음 목차가 무권 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요. 거기 동네가 무권 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병이 무권 대리인에게 너 뭐야 임마? 무권 대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을에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제가 그때도 외우라고 했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래서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물으려면 이놈은 무권 대리라는 점에 대해서 몰라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돼. 그래야 법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계약법에서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떴죠.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이와 같은 무권 대리든지 원시적 불능이든지 이미 불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면 안 돼. 그러면 법이 안 도와줘요. 몰라야 되고 선의 또 과실까지 없어야 돼. 그래서 선의무과실일 것. 자, 이제 거기서는 어떤 책임을 묻느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야, 아버지 꼬셔서 소유권 무조건 넘겨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돈으로 배상해, 손해배상. 계약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 둘 중 하나를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이제 막 기억 날라가죠. 그러니까 요약적 예를 죽으라고 들으면 생각나. 죽으라고 안 들으니까 그렇지.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빤에 책임 묻는 것은 둘 중 하나야. 둘 다거나. 계약 이행해. 근데 건물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죠. 따라서 계약 이행해. 이런 건 책임 능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불능이니까. 그러면 결국 남은 건 하나밖에 없지. 손해배상이 돈.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라 돈이요, 돈. 손해배상이 중요해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떤 손해배상을 묻느냐. 이게 또 특이해. 여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매매계약은 무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야. 그런데 상대방은 이 건물이 멀쩡히 존재한지 알고 있죠. 그래서 무효인데도 상대방은 이 매매계약이 자기 계약서에 썼으니까 유효라고 믿고, 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그동안 지출한 비용, 이게 손해예요. 이걸 무슨 손해라 한다? 미들신.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신뢰익배상, 이런 말이 나와요.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상대방이 전 나쁜 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신뢰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기 주도로는 신뢰익배상해라 그래요. 신뢰익이 뭐냐? 믿을 신자야. 뭔가 믿고 지출한 비용. 그게 바로 교통비예요. 교통비 밥값, 요관비, 그것 좀 줘,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관 책임 다 했어. 중요한 거. 첫 번째,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 두 번째,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너 임마 몰랐고 과실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너 알았어? 안 도와줘. 책임 못 물어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어떤 책임을 묻느냐?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데 얘는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믿을 신뢰익배상. 이게 제일 안 중요해요. 얘는 별 하나 할 거예요. 얘들이 별 3개요. 원시적 불능, 선의무과실일 것. 그것만 하면 돼요. 자, 법 조문 봅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잘 안 나와요. 청약과 승낙만 죽으라고 나오고 얘는 한 10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나? 잘 안 나와.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자주 하지 마시고 원시적 불능, 선의무과실, 신뢰익배상 이 3개만 하면 더 이상 하지 마. 청약과 승낙만 열심히 봐요. 강약을 둬야 돼. 우리는 공부를. 이게 꽤 어렵거든. 이 동네가. 계약체결상 과실. 그래서 이것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제1항 봅니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 밑줄. 불능 나왔어. 이 계약이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 계약이에요. 그런데 불능을 알았거나, 즉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갑은 나쁜 놈이네. 너는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상대방 을이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데도 얘는 선의무과실이니까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이 손해, 이걸 믿을 신 해서 우리 시험은 신뢰익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신뢰익배상이라.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별 하나만 하시고 밑에 요건 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맨 밑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하기엔 요건, 가장 중요한 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거기 별 3개 하세요. 그대로 외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서 등장한다? 원시적 불능. 여기에서만 등장해. 별 3개 하시고 자, 넘겨봐요. 당연히 과실이 있어야, 잘못이 있어야 책임지니까 동그라미 3번. 아까 법조문에서 봤듯이 갑이 나쁜 놈이어야 돼.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과실이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알았구나, 알 수 있었겠네, 대충 하시고 이건 안 중요해. 자, 4번이 중요해요. 책임을 물으려는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사실 밑줄 선의무과실일 거,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장난쳐요. 선의무과실을 별 3개. 그래서 원시적 불능 여기하고
선의무가 실릴 것 이 두 개를 장난을 많이 쳐. 혹시나 내면 나머지는 다 흘러가. 실례익배상 이런 거 흘러가. 그래서 이 두 개만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두고 나중에 우리가 실력이 돼서 그때 이제 한두 번씩 읽어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 효과. 상대방을은 이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에 따른 손해, 즉 밑줄 신뢰익 배상해라. 별 하나. 그래서 신뢰익 배상이라는 게 나와요. 끝. 쌍무계약의 효력과입니다. 동시행의 항명권.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요약해 드릴 거니까 요약을 계속 들어. 그거같이 민법점수 잘 나온 비결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 계속 들어. 계속. 한 1000번 들어봐요. 민법점수 80점 나와. 1000번 들으면. 안 들으니까 그러지. 점수 민법이 5과목 중에 제일 중요해요. 민법이 돼야지 2차도 끌고 가. 나중에 8월달 됐는데도 민법 학개론 점수가 특히 민법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아우 올해 1차만 해야 되나? 2차까지 하다가 1차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2차 포기한 사람 많아요. 언제? 8월 9월 달에. 그때 1차만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 그러려면 민법이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민법만 나와주면 2차에 막 결국 민법 점수가 나와야 동차가 되는 거야. 민법이 돼야지 2차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시간을 벌어주거든. 결국 5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법이에요. 민법이 점수가 나오면 2차 과목에 매진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동차가 되는 거고.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민법 하느라고 헤매니까 2차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얘가 뺏어. 그러니까 동차가 안 되고 간신히 1차 되든가. 그래서 민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이 잘 되면 동차가 돼요. 단순히 1차가 아니라 동차까지 되려면 그러려면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평일에는 제가 2차 과목 같이 하시라고 했지만 주말에는 민법을 더 해야 돼. 민법이 받쳐주면 동차가 돼요. 동차가. 아셨죠? 그러면 민법 점수가 나오는 방법은 뭐다? 마지막 요약정리만 죽어라고 들어. 왔다 갔다 할 때 죽어라고 외울 정도로. 그거 다 외워버리죠. 8점 나와. 정확히. 진짜예요. 그거 해봤자 한 3시간 될 거야. 9주 동안 제가 하니까. 3시간 분량 얼마 안 돼요. 3시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씩만 들어봐. 그 남은 기간 몇 달 동안 외울 수 있어. 그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실천을 안 해. 원래 그러잖아요. 방법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거든. 근데 실천해봐. 저를 믿고 진짜. 그러면 그걸 외울 정도로까지 자주 들으면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제가 마지막에 요약 정리한 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것도 다 별 3개짜리. 지금 제가 4월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걸 많이 하거든. 별 3개짜리 왕별짜리를. 5월달에 하는 것은 별 하나짜리도 해요.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4월까지 한 내용이 거의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온다. 80점까지 커버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꾸 들어요. 들은 만큼 보답해 줘요. 외울 정도로 완전히 달달달달. 정해져 있어. 공부. 쌍무계약 효력. 자,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동시행 항변권은 좀 어려워요. 총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여기일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서 3자와 관련된 파트. 자, 동시행 항변권이 뭐냐? 갑이 그한테 지아파트를 팝니다. 매매계약. 대금은 5억에 팔아요. 5월 1일 날 계약금을 받을 거고 한 달 후 6월 1일 날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마지막 7월 1일 날 잔금을 받기로 해요. 부동산은 금액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납부해요. 자,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 쌍무계약이죠. 갑은 소유권 주고 을은 대금 주고 대금 지급 의무.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있네요.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있네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에서 나와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 계약은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서만 나와요. 따라서 편무, 무상증여 얘는 소유권만 주지 상대방 공짜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동시에 이행하자 있단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채무가 있는데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자, 계약금은 쏘아야 돼. 반드시 지급해야 성립하니까. 자, 6월 1일 날짜가 됐어. 그럼 어른 중도금도 날짜 되면 쏘아야 돼요. 그런데 7월 1일이 왔어. 매수인은 잔금 줘야 되고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서로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이건 동시에 서로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해요. 나만 잔금 주면 안 되잖아. 얘가 소유권 등기도 안 주는데. 그래서 양채무는 잔금 지급일에 발생하는 잔금 지급 채무하고 소유권 이전 채무, 즉 등기 서류 주는 거 이건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동시행 관계다. 자, 그런데 서로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놈이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쏘래요. 지는 등기 서류 준비해 오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만 잔금을 쏘래. 그러면 나는 등기 서류 갖고 올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걸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 즉 등기 서류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 자기 채무, 잔금 주는 채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나 잔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동시행의 항변권. 항변한다 그래요. 항변.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라고 항거할 항자예요. 저항한다. 항변. 저항하면서 변론한다 그래. 변은 말변이에요. 변호사 할 때 변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거야. 항변합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 이제 요건이 나오겠죠. 첫 번째,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동시행 항변권이 태어나느냐? 성립 요건.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효력. 마지막으로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잔금 채무, 소유권 줄 채무, 양 채무가 어떤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고 어떤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이거 구별하는 거. 어떤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고 또 어떤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이거 구별하는 거. 자, 동시행 항변권은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 다 중요해요. 성립요건에서도 골고루 아주 잘 나오고 효력에서도 아주 잘 나오고 여기도 아주 잘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동시행 항변권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할 게 그것도 다 판례야. 에이 어려워. 판례야. 조문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시험이 나올 게 많다는 얘기는 대부분 판례가 나온다냐. 판례가.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판례도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고요. 조금 힘들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달달달 훈련해버려. 자꾸 뱉어버려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자꾸 뱉으면 익숙해집니다. 자, 성립 요건. 첫 번째, 쌍무계약이어야 돼. 동시행의 항변권 나오려면 동시에 이행합시다. 뭘? 채무를 서로. 그래서 쌍무에서 나와. 쌍무계약에서 서로 쌍무니까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쌍무계약에서 서로 둘 다 채무가 있어야 돼. 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두 번째,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돼. 서로 다 변제기. 쌍방 채무 모두가 다 변제기. 이행기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즉 7월 1일이 돼야 돼요. 6월 1일자 중도금은 자기만 변제기지. 상대방은 아직 남았어. 한 달이나. 그래서 얘는 동시행 항변권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 중도금은 먼저 이행해야 될 선 이행 채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이행해야 돼.
등기소리 줄 때까지 저 중도금 못 줘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쌍방 채무는 모두 서로서로 변제기 7월 1일. 세 번째, 그러면 7월 1일 모두 변제기 됐죠. 이행기 같은 말이에요. 서로서로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되는데 이놈이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항변권이 성립했어. 그래서 나 등기소리 줄 때까지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여기서 각 요건마다 판례가 나와요. 여기에서 판례 있고 여기도 판례가 있고 여기도 판례가 있고 이 판례들이 시험에 나와. 이 판례들이. 그런데 여기 있는 판례가 제일 어려워. 자, 이건 그래서 오래 할 거고 여기 있는 판례도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오래 할 거야. 오늘은 여기에 있는 판례 3개를 잡을 거야. 이 3개. 이건 또 어려워. 근데 해야 돼. 다 오려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부 2개만 오래 할 거고 오늘은 어려워도 할 거야. 이거 하고 쉴 거야. 자, 판례 1번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 3개를 볼 거예요. 3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봅니다.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갑이 병에게 지 채권을 양도했다.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기 깊게 들어가면은 이해 안 돼요. 갑이 지 채권을 양도.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요.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갑에게서 병으로 변경됐네요. 그럴 때 을은 바뀐 당사자 병하고의 관계에서 동시행관계가 되느냐. 사람이 바뀌었어. 여전히 을은 갑한테만 동시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바뀐 병한테도 동시행관계가 성립해서 동시항변권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진짜 쉬워져. 사람이 바뀌었어. 잔금 날짜가 됐어. 병이 와서 당신 누구요? 아니, 얘로부터 권리 받았어요. 등기 주세요 하니까 병이 등기 저 준비 안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쏘래. 그럼 을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등기소리도 안 가져왔는데 잔금 쏠 거야? 그렇죠? 즉 사람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같이 이행하자. 같이 이행하자.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주장 못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해가죠? 이해했어. 그럼 끝났어.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도 여전히 동시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훈련하면 돼. 여전히 동시에. 그렇지. 이해했어. 병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놈이 잔금 등기소리 안 주면서 나한테만 잔금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연락이 어려워. 그냥 합니다. 이번에는 채무의 내용이 바뀌었어. 채무의 내용, 즉 갑의 채무는 소유권 이전 채무죠. 소유권 이전 채무인데 건물이 멸실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 이건 손해배상 채무 반드시 떠요.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시험 주면 안 떠요. 채무의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됐네요. 그럴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하고 동시행관계인지 아닌지, 즉 채무의 내용이 바뀌었어. 소유권에서 돈 채무로, 물건에서 돈 채무로 바뀌었어. 그럴 때 상대방 을은 채무 내용이 바뀐 경우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성립하는지, 즉 항변권을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제는 안 되는 건지, 둘 중 하나요. 찍어봐. 된다 안 된다. 이 관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예요. 잘 찍어봐. 여기에 답이 있어. 여기에 민법은 다 지문에 답이 있다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그러지. 잘 보라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해요 달라요? 구조가 비슷해 달라? 비슷하면 결론이 같아야지.
동네가 같잖아. 구조가 비슷하면 민법은 결론이 같은 거예요. 구조가. 즉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구조가 같잖아요. 구조가 같잖아.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상관없어. 여전히 동시에. 이제 됐어. 이렇게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야.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바뀌든 나 못 줍니다 등소리 안 주면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서로 동시행합시다. 바뀐 채무하고도. 왜?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딴 말이 뜨면 좋고 안 떠도 같다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요. 동시항변권은 판례가 어렵다겠죠. 그냥 훈련해서 외워버려야 돼.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 같은 돈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 돈으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한 20번 하면 익숙해져요. 외우란 얘기요. 익숙해져서.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번에는 갑과 을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이렇게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런 단어가 떠요. 갑과 을이 별개의 약정을 했나 봐. 별개의 약정을 통해서 어떤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나 봐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자, 이 채무와 기존 채무, 당사자 한쪽에 기존 채무가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 자, 이 관계가 여기도 성립하는지 찍어봐요. 아니다. 어디를 범죄 흔적으로 잡았어? 범죄 흔적 잡아봐. 다 단어에 문장에 있어. 답은 어디야? 어디를 범죄 흔적으로 잡을 거야? 이 문장에서 뭘 동그라미 칠 거야? 응? 그래요. 잘했어. 별개야. 즉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대죠. 이 채무가. 별개 약정은 별개로 놀아라. 그 말이 성립하는 거야. 동네가 다르죠. 별개 약정이니까 너는 따로 놀아. 너는 우리랑 같이 놀지 마. 기존 채무, 소유권하고 대금 채무끼리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지.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너는 따로 놀아야지. 따로 놀아야지. 그래서 이게 범죄 흔적이요. 아하.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했다고? 별개라고? 별개면은 우리랑은 동네가 다르네. 너는 따로 놀아. 따로. 동시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기존 채무. 얘는 따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따로.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따로 해야지. 이거하고 우리랑 동시행관계로 엮지 마라 그거예요. 너는 별도다. 별개니까 별도로 놀아. 우리랑 같이 놀지 마. 이해가죠? 그러니까 키워드 잡고 결론을 내 걸로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민법은 이가 되든 안 되든 키워드 자꾸 훈련해서 이 결론이 안 흔들리면 돼. 외우든 이해하든. 결국 공부는 암기예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는 거야. 결국은 OX를 골라낸 거라고. 그러면 결론이 있다 없다가 안 흔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해를 통해서 결론을 흔들지 않든 아니면 암기를 통해서 결론이 흔들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무조건 외우면 계속 헷갈려. 그래서 가급적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가 안 가도 자꾸 훈련해서 결론만 안 흔들리면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범죄 흔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막말로. 별개라고? 그러면 우리와는 따로 놀아야겠네. 그러면 동시행관계 아니겠네.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해해버리라는 얘기요. 그러면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이 단어가 반드시 뜨거든. 한번 제대로 이해했어. 이렇게. 별개라고? 그럼 너는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관계 아니겠네. 이렇게. 여기는 어느 정도 외워야 돼.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오케이. 이 세 개가 별 세 개를 판례예요. 자, 성립요건 첫 번째에서 나와요. 4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맨 밑에 4번. 채권 양도 밑줄.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자,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이 말이 뜨죠. 이 말이 뜨면은 좋지. 그러면 동일성 유지하니까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겠죠? 근데 이 단어가 안 뜰 때도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뜨면 좋지. 근데 안 뜰 때도 있으니까 채권 양도만 떠. 그래서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외워버려요. 동일성이 뜨면 좋지. 그러면 범죄 흔적이 있잖아. 자, 별 3개 하시고 3번으로 갑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어요. 멸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멸실로 손해배상 지급을 내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데 소유권에서 이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동시행. 즉 여기는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이렇게 훈련해요. 밑에는 채권이 양도됐으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요. 채권을 갑이 병한테 팔았겠죠. 당사자가 바뀌어도 이게 4번이고 3번은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이죠. 채무 내용이 바뀌었어. 상관없어. 여전히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내용이 바뀌든 상관없어. 여전히 동시에 별 3개 이렇게 외우시고 자 1번 맨 위에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이 있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자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 밑줄 별개 동그라미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대요. 채무 부담 밑줄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니까 너는 따로 놀아. 따라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따로 동시행 항명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 부정으로 끝나야 돼. 얘만 부정. 나머지는 여전히 동시행. 여기도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이 3개가 아주 잘 나오니까 자 왼쪽 한번 기출 봐봐봐. 기출 왼쪽 3개 계속 봐버립니다. 자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 동시행항명권 소멸한다? 아니죠. 여전히 동시에. 그래서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동시에 이걸 외워놨으면 해결이 될 거고 두 번째 또 나왔어. 또 나왔죠?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이거 한 4번 5번 나왔다니까. 자, 맨 밑에 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에 존속한다. 이건 너무 쉽지. 동일성이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동일성이라는 단어가 안 뜰 때도 있으니까 채권 양도로 채권이 양도됐다는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람,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이 두 개를 노래 부르면 된다는 얘기야.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에 이렇게 제가 이따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계속 들어봐요. 계속 들으면 제 톤으로 여러분들도 외우시라고. 그래요. 시간이 돼서 10분간 쉬고 진행할게요. 지금도 한참 들려요. 계속 들어. 그럼 시험 볼 때도 들려요. 시험 볼 때. 지금